예, 8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지난 시간, 앞선 시간에서는 이제 그 토지세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봤죠. 토지 소유자, 즉 공급 측면에 부과되는 토지세의 경제 효과, 그리고 토지 임차인 수요 측면에 부과하는 토지세의 경제 효과 살펴봤습니다. 어느 쪽에 그 토지세를 부과하든 경제 효과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결과를 끄집어냈죠. 그래서 결국 이제 과세 전 균형하고 과세 후 균형, 즉 토지세 부과 전 균형하고 토지세 부과 후 균형하고 비교해 보면은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임대료하고 토지 거래량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지불받는 임대료는 하락하지만 토지 거래량, 임대량은 또 변화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임대인의 그 실질적으로 지불받는 임대료가 차이가 나긴 하지만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어떤 그 토지 수요량, 토지 공급량 결정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갖다가 즉 다시 말해서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그때 조세를 정말 중립적인 조세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토지세의 중립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냥 다시 요약해서 설명해 보자면은 토지세를 부과하기 이전이나 토지세를 부과한 후에 정말 균형이나 비교를 해보면은 토지 소유자와 토지 임차인의 거래량, 즉 임대량은 변화가 없다. 즉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세는 중립적인 조세, 토지세는 중립성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볼 게 토지세의 효과를 경제적 후생 측면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즉 효율성 측면에서 살펴보는 건데요. 과세 전에는 토지시장에 참여하는 주체가 토지 임차인하고 토지 소유자, 즉 수요자와 공급자 두 주체만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를 찾아보고요. 그리고 나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으로 총잉여를 구하고 서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토지 임차인, 즉 수요자의 소비자 잉여를 갖다 계산해 보면요. 소비자 잉여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수요곡선 아래의 면적 총 편익이 됩니다. 거기서 실제 지불한 금액을 빼면은 소비자 잉여를 계산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정말 균형 임대료 수준 위에 수요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 가지고 구하면 됩니다. 먼저 이제 총편익 수요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을 보시면은 47쪽의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은 수요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 총편익은 얼마냐면은 사각형 O, A, E0, L 바만큼이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가 즉 토지 임차인이 실제로 지불한 금액은 R0의 임대료에다 L바만큼 곱해준 거니까 사각형 O, R0, E0, L바가 됩니다. 총편익에서 실제 지불 금액을 뺀 소비자 잉여는 따라서 삼각형 R0, A, E0가 됩니다. 생산자 잉여는 이제 실제 임대 수입 이게 이제 생산자 잉여가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공급곡선이라고 하는 게 공급곡선 아래의 면적이 총 비용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뭐 별도 비용이 토지 그 소유자 입장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빌려주고 얻게 되는 임대 수입, 실제 임대 수입 그게 이제 생산자 잉여로 전부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R0의 임대료를 지불받으면서 L바만큼 임대를 해준 거죠. 빌려준 거죠. 그래서 사각형 O, R0, E0, L바만큼이 생산자 잉여이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합친 총 잉여는 소비자 잉여 삼각형 R0A, E0에다가 생산자 잉여 즉 실제 임대 수입 사각형 O, R0, E0, L바를 더해준 거니까 총 잉여는 사각형 OA, E0, L바만큼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이제 과세 전, 즉 토지세 부과 전의 총 잉여이고요. 과세 후의 총 잉여를 갖다 한번 살펴보면은 과세 후에는 토지시장에 참여하는 주체가 하나 더 늘어나죠. 정부가 새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시장에 참여하는 주체가 토지 임차인 수요 측면에 공급 측면에 토지 소유자 그리고 정부 셋이 되고요. 따라서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그리고 정부의 조세 수입을 합친 게 총 잉여가 됩니다. 소비자 잉여를 보시면 이 47쪽의 아래 그림은 이제 수요 측면에 부과하는 게 되죠.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요 측면에 부과됐을 때 소비자 잉여를
소비자 잉여를 계산할 때 저기 막 그 좋은 건 뭐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면은 애초에 즉 과세 전에 여기선 토지세 부과 전에 수요 곡선 가지고 따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잉여를 계산해 보면은 수요 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 수요 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 그게 이제 총편익이 되고요. 실제로 지불한 금액 실제로 소비자는 소비자는 여기서 이제 토지 임차인은 토지 소유자 공급자에게 임대료 R1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정부한테 또 지급해야 되는 게 있죠. 단위당 세액 T1만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임대료는 R0였죠. 그래서 실제 지불 금액은 임대료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는 R0가 됩니다. 그래서 총편익은 수요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이니까 사각형 OA E0 L바가 되고요. 실제 지불 금액은 R0의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L바만큼 임대를 하니까 사각형 OR0 E0 L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둘의 차이를 보면은 소비자잉여 과세 후에 토지세 부과 후에 소비자잉여는 삼각형 R0 A20만큼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생산자잉여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임대 수입, 실제 임대 수입을 가지고 산정을 하면 되는데요. 생산자 즉 공급 측면 공급자 즉 다시 말해서 토지 소유자는 그 R1의 임대료를 과세 후에 토지세 부과 후에 받게 됩니다. 그리고 L바만큼을 임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생산자 잉여는 실제 임대 수입인데 얼마만큼이냐면 사각형 OR1 E1 L바만큼이 생산자 잉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또 참여를 하니까 정부의 조세 수입은 얼마가 될까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 47쪽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은 R0라는 임대료와 R1이라는 임대료의 차이가 T1만큼입니다. 이게 단위당 세액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L바만큼 임대가 이루어지니까 그 L바에 대해서 단위당 세액 T1의 세율을 적용해가지고 이 토지세액을 즉 정부의 조세 수입을 선정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사각형 R1, R0, E0, E1 이게 이제 정부의 조세 수입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세 후에 즉 토지세 부과 후에 총 잉여는 소비자 잉여 삼각형 R0, A20 에다가 그리고 생산자 잉여 여기서는 이제 그 임대 수입이 되죠. 사각형 O R1, E1, L바 그리고 정부의 조세 수입 사각형 R1, R0, E0, E1을 합친 거 다 합치면 총잉여가 사각형 OA, E0, L바가 됩니다. 그래서 비록 생산자 잉여는 과세 전보다 생산자 잉여는 사각형 R1, R0, E0, E1만큼 줄어들었죠. 감소했죠. 근데 그 부분만큼이 그대로 어디로 가버렸냐면 정부의 조세 수입으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후생, 즉 총잉여라고 하는 것은 과세 전이나 과세 후나 토지세 부과 전이나 토지세 부과 후나 사각형 OA20 L바로 동일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적 후생이 토지세 부과로 인해 가지고 줄어들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후생의 손실이 없다, 즉 자중 손실이 없다, 추가 부담이 제로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전에 효율적이었다. 과세 전에 토지세 부과 전에 토지라는 자원의 이용이 또는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이었다라고 하면은 과세 후에도 즉 토지세 부과 후에도 토지라는 희소한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토지세는 효율성을 만족시킨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중 손실이나 추가 부담, 경제적 후생의 손실, 즉 후생 비용이나 효율성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몽땅 다 똑같은 거긴 하지만 몽땅 다 제로가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조세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립적이고 효율적인 조세라는 이유 때문에 토지세는 경제학에서 또는 경제학설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요. 다른 유형의 조세에 비해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토지세는 모든 조세는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못하다, 즉 효율성을 갉아먹는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거든요. 효율성을 떨어뜨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헨리 조지라고 하는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 초중반의 학자는 이러한 주장들을 체계화해 가지고 토지 단일세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세는 없애고 토지세 하나만 남겨두자. 그거 가지고 이제 정부의 어떤 그 지출을 갖다 몽땅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으로 토지세를 좀 강하게 매기자라고 하는 주장을 이제 전개를 했고요. 뭐이 정말 헨리 조지의 이런 견해를 갖다 따르는 사람들을 뭐 또 이제 조지스트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뭐 아직 지금 현대의 어떤 그 조세학자라든지 아니면 경제학자라든지 또는 뭐 정치학자들한테도 또는 정치가들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후반 이후에 이제 부동산의 소유가 굉장히 편중돼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편중되어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그 부동산의 편중 소유 현상을 규정하고 지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토지세 하나만 남겨둘 수는 없지만 그 토지세를 좀 강화하자, 특히 토지 보유 과세를 강화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에서 토지 보유 과세인데요. 토지 보유 과세를 강화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그 1980년대 후반 이후에 많이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토지 보유 과세 강화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액은 세율에다 과표를 곱해준 게 세율에다 과세표준 곱해준 게 이제 세액이다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이제 세율을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과세표준을 높이는 방법도 요 세액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그 토지에 대한 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지가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실제로 이제 그 실거래가, 실제 거래하는 가격하고 좀 동떨어져 있었거든요. 뭐 지금은 좀 많이 가까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평균적으로 한 65%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65%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데 1980년도 후반 같으면 이게 한 30%, 35%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실거래가 시가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토지에 대한 과세 표준, 공시지가를 좀 현실화해서 조세 부담을 강화시키자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의 이론적 기반도 결국은 이제 토지세의 중립성, 특히 이제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공급 곡선이 수직선일 때, 그때 토지세는 중립적이기 때문에 토지과표를 좀 현실화해가지고 토지 보유 과세의 조세 부담을 조금 강화하자라고 하는 주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시지가를 좀 시세에 맞추는 거, 실거래가에 맞추는 거, 이걸 뭐 과표 현실화율이라고 이제 뭐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과표 현실화율을 이제 100%로 올리자,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가지고 그게 실제로 이제 그 실행에 옮겨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죠.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시세 반영률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시세 반영률을 그 2005년서부터 해가지고 제 기억에 2005년서부터 2017년까지 해가지고 100%로 맞추자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노무현 정부 다음에 정부가 그 이명박 정부였고요, MB 정부였고요. 그 MB 정부에서는 이제 그걸 갖다가 조금 좀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좀 늦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좀 법에 나와 있는 거고요. 실제로는 아직까지도 요 토지세에 대한 과세 표준 공시지가는 시세의 한 65%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좀 많이 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세는 이제 과세 후에 임대료를 낮추고요. 그래서 이제 자산으로서의 토지 가격을 좀 하락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예측도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조세 부담, 특히 토지 보유과세 강화가 임대료 상승을 위해 통해서 임차인에게 전가되지는 않을 거다. 우리 좀 전에 살펴봤던 그 토지세 효과였죠. 임대인에게, 즉 토지 소유자한테 부과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토지 임차인에게, 그러니까 토지를 사용하고 활용하는, 이용하는 그 임차인에게 전가하려고 하겠지만은 그래도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보유과세를 강화하면 토지 소유자의 조세 부담만 늘어날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가지고 토지 서비스 시장의 수요 공급 모형, 특히나 이제 공급 측면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즉 공급 곡선이 수직선의 형태일 때의 어떤 모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뭐 균형 분석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세 경제 효과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모형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가장 큰 한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한계점을 얘기하면 현실을 너무 과도하게 단순화했다라고 하는 게 이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좀 비현실적이다. 아까 처음에 정말 이번 주차 8주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가정이 조금은 현실하고는 동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모형의 한계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게 한계점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모형에서는 모든 토지를 구별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토지의 이질성 또는 고정성과 같은 특성을 빼버렸다, 추상화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제 한계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토지가 창출하는 서비스가 동일하다. 그렇지 않죠. 뭐 도시토지와 농업용지가 창출하는 서비스가 서로 다르고요. 그다음에 같은 농업용지라고 하더라도 수익성이 높은 농업용지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한계지도 있고 그러니까요.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즉 이질적인데 모든 토지를 구별하지 않고 뭐 동일하다 뭐 이렇게 여기는 게 좀 문제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든 토지가 창출하는 서비스가 동일하면은 그러면은 뭐 이 토지를 다른 토지로 대체하는 게 완벽하게 가능하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현실의 토지 시장에서는 뭐 위치의 고정성 그리고 이질성 뭐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가 좀 강한 독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토지세 경제 효과에서 토지 소유자가 전적으로 조세 부담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까지 살펴볼 수 있겠죠. 두 번째, 모형에서는 모든 토지가 동질적이라고 가정해가지고 하나의 균형 임대료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시장, 하나의 균형 임대료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현실에서는 뭐 위치라든지 형상이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특성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가격, 임대료도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모형에서는 분석 기간 중에 모든 토지가 토지 임대 시장에 나오고 그다음에 이들이 모두 임대되는 수준에서 임대료 또는 가격이 결정된다. 즉 다시 말해서 토지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도 일단 자신에게 시장 임대료 수준에서 임차한 것으로 보아 그만큼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그 임대료 수입이 있는 것으로 간주했는데요. 뭐 실제로 그 모든 토지가 임대 시장에 나온다?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문제점이고 네 번째로는 이제 모형에서는 토지 서비스가 분할 가능한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경작에서는 그 분할 가능성이라고 하는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재화가 있을 때 그걸 뭐 반으로 쪼갤 수도 있고 10분의 1로 쪼개서도 사고팔고 할 수 있고 뭐 100분의 1로 쪼개서도 사고팔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모든 재화가 다 그러지는 못하겠죠. 특히나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국토계획법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그 분할 제한 면적이라고 하는 그 용도 지역에 따라서 분할 제한 면적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토지 서비스가 현실적으로는 분할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현실의 토지는 뭐 일정한 면적으로 좀 구획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농업용지 같은 경우에 또 그렇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걸 분할하거나
또는 그러니까 쪼개거나 아니면 합병하거나 합치거나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금전적인 비용도 수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분할 가능하다라고 하는 가정도 사실은 좀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다, 어긋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형에서는 토지의 공급 총량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뭐 그냥 우리나라 그 국가 전체, 우리나라 국토를 몽땅 다 두고 보면은 고정되어 있다, 총량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현실에 있어서는 보통 이제 용도별로 토지를 그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용도별로 토지 공급량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용도의 토지에 있어서 공급을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게 마지막 한계 또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주거용 토지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토지 공급자들이, 즉 토지 소유자들이 주거용 대신에 상업용으로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상업용으로 내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거용 토지 서비스 시장의 공급량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공급 총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같으면은 모든 토지에 대해 동일하게 과세하는 토지세 부과한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제 중립적이지 못하고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토지 단일세라는 것도 이제 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현실에서는 대부분 모든 토지에 대해서 동일한 비율로,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농업용지에 대해서는 좀 낮은 세율을 적용을 하고요. 도시용지에 대해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세율을 적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형, 지금까지 우리가 두 개 주차에 걸쳐 가지고 살펴본 이런 모형은 좀 현실 세계를 좀 물론 모형이라고 하는 게 현실 세계를 몽땅 다 담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필요가 없는 부분 또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부분 같으면은 과감하게 이제 사상시켜 버리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형은 좀 현실 세계를 너무 단순화했다. 그래서 모형의 유용성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모형의 한계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점에서 유용하냐라고 하면 전국의 토지에 대해서 균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큰 무리가 없는 현상. 예를 들어서 인구 증가라든지 평균적인 토지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모든 토지에 대해서 좀 모든 토지를 같이 두고 보면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토지에 대해서 비슷하게 적용되는 비슷한 세율로 적용되는 재산세 효과를 다룰 때는 이 모형 가지고 좀 간단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명쾌한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토지의 공간적인 특성, 뭐 위치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하는 것들과 이질성에 관련된 그런 현상을 분석한다라고 하면 이 모형을 활용해 가지고 정말 명쾌한 답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8주차에서는 토지세 효과 살펴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본 토지 서비스 시장의 수요 공급 모형,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토지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수요 공급 모형의 어떤 한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새로운 모형을 살펴볼 건데요. 미리 이렇게 좀 맛을 보여드리면, 미리 좀 잠깐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보지 못한 그래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축이 2개 있는, 세로축이 2개가 있는 그런 그래프를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렵지는 않습니다. 차근차근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면, 다음 주차 강의도 잘 들어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